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길령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할 줄 몰랐었어요.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패턴을 좀 찾았고 그 패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남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상생활 속에 내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파편화돼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물성도 있죠. 카페인이 각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쁜 상태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누구냐 마시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질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 상사분이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누군가한테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게 호의를 표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상에서 그것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합이라는 게 그 사회의 준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형태든지의 어떤 합의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사람들의 생각의 어떤 교차점 내지는 합의점들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객관적 주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일종의 상식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파김치가 뭐였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교육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되는 양육자분들의 어려움을 표현한 말이었어요. 엉뚱한 키워드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당황해요. 파김치 같은 경우가 재미있는 케이스였는데 파김치다 그러면 보통은 막 입 안에 침이 고이는 별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양육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태를 표현한 일종의 은유라는 걸 안 다음부터 어떻게 본다면 좀 허탈했고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발견은 뭐였냐면 보통 교육기관 그러는데 교육기관이 보육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어린 분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기능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위해서 노고를 베풀어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감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표현의 변화라는 게 내포된 마음의 변화를 담고 있구나.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느끼던 것들이 누군가의 굉장히 힘든 일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재확인하게 된 거죠.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거를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대면으로 표현했거든요. 이유가 비대면이라는 게 안 만난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좀 만나기 꺼려지는 대상은 피할 수 있다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대안이 나왔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거기에는 속내가 좀 다른 것들이 표현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어에 나오는 많은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스쳐 지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듣다 보면 이게 국룰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보편한 방식을 채택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룰을 정해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평타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두드러지거나 모자라는 경우에 양쪽 다 피곤한 거예요. 두드러지면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모자라면 열패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숨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효율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내가 두드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속에서의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평균값에 가까운 것들을 기반으로 효율화시키는데 그러면 내가 평균이라는 부분들을 추종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대치될 위험성이 크다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키워드 속에 담긴 의미가 다양한 형태의 계층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의도와 어떤 욕망을 가지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추종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해 본 다음에 그것에 깔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 문제점들을 이렇게 내가 적시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게 바라보고 그 의미를 내가 한 번 더 추론해보는 연습들이 좀 요구되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사회가 계속해서 분화되어지고 오롯이 혼자 하는 모드로 가고 있는 건 뭐 통계청에서 내보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변화, 그다음에 전체 가구 숫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냥
수치로 생각해요. 난 아닌 거죠. 혹은 난 아니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혹은 충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힘들어하거나 혹은 당황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단순히 이렇게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주변에 늘고 있는 1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쁜 가게들, 그다음에 식당들, 그다음에 1인용 소포장들 이런 것으로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엔 변화라는 부분들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였거든요. 똑같이 오래 사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통계라든지 아니면 페이퍼들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느껴지는 건 뭐였냐면 막연히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전에 봤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트렌디하신 분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장수라는 게 이렇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림으로써 내가 어떻게 지금 사회와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즐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동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음식을 날려다 주는 분이 로봇이었다고.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 로봇이 작은 스크린에서 얼굴 표정을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웃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것들이 때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드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회적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 그런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각자가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급격해지면 각자가 적응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 없이 적응하면 내가 투자했던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목을 지은 게 제가 이번에 내게 된 책 제목입니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을 봤는데요. 이런 거 나왔어요. 지난 2주간 점심때 청국장을 먹고 있대요. 이유가 부장님이 청국장이 몸에 좋다는 기사를 읽으셨대요. 거기 댓글은 뭐였냐면 나는 생태탕인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메뉴를 권장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상대에게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의 생각이 생경해 보이지만 그것이 더 트렌드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수용성,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험치가 다르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험이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험일 수가 있어요. 한국이 워낙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태어난 시기에 따라서 살아본 그런 경험이 워낙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회의 규칙과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고한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잘 안 두시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저희가 중요한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책에서 설명해 드렸던 키워드는 재사회화예요. 우리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죠. 같이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름의 규칙을 배우는 과정인데 주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맡아주시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최고학부까지 나왔어도 그 사이에 사회가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었다면 사회화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요구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거죠. 막상 그 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면 MG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M과 G가 어떻게 같냐는 거죠. 저희가 밀레니얼 스터디도 벌써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레이트 밀레니얼과 얼리 밀레니얼이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젠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젠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어떤 그런 밴드로 묶지 말라. 우린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주체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당위거든요. 당위의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명성이 진정성과 동전의 양면인데 투명성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진정성은 항상 요구받는 덕목이에요. 상대가 진실한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와 내가 제대로 공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지만 마진 없이 그를 믿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개인의 선의에 의존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단계별로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 공유와 축적이라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행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방에서 겪고 있는 일 자체가 흔적을 사방에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기가 어려워진 거고 내 충실함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자산이라는 것들이 나의 기록인데 그런 것들이 환금되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거나 그렇다면 그것이 선순환 적용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기회나 어려움들을 자신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조가 더 투명하고 더 진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한 어떤 인풋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보게 된 거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흔드는 키워드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뭐 인터넷 오브 띵스,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전부 다 굉장히 트렌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서를 통과시켜주는 마법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언제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진이 그 키워드를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경영진은 그것 좀 어떻게 해봐라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하셔야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강박 내지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위험성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갈구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그 키워드가 어떻게 합의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찰해 보셔야 돼요. 지금 거의 모든 그런 보고서가 메타버스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희망을 이렇게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어떤 형태의 메타버스가 먼저 우리에게 효용을 줄 것인지는 지금부터 기존 산업들과 우리의 상상력과의 결합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기반으로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하라리가 공통의 상상이란 말을 했었어요. 컬렉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우리 인간 참 흥미로운 종인 게 상상력을 함께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상상력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상력이 더 뛰어난 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나가고 그 공통의 상상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큰 효용과 편리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이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 다시 욕망은 방식을 만들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해요. 거대한 소비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나도 좀 한적한 곳에 있고 싶은데 늘은 아니고요. 이따금이죠. 도시의 삶도 나한테 매력적이죠. 문화도 있고 만나는 조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그거를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지역에 있고 싶어? 아니면 서울에 있고 싶어? 주민등록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소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나의 투자라는 것은 전부 다 올인해야 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노매딕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나는 여기서 일주일 살아보고 싶은데 한 달은 어때? 6개월 이런 것들이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생산이라는 부분들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땅을 떠날 수 없듯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출근이라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고 일요일 저녁에 오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제한이 만약에 풀린다면 내가 그야말로 랩탑 하나 들고 어딘가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더 커질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메타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오겠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A를 버리고 B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어느 곳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옵션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정보를 접하고 그거를 계속 분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시판도 많이 봐요.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아, 저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몇십 프로는 이루었어요. 제가 뭐 여기까지 이르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월에 얼마 나와요. 그럼 댓글이 뭐가 나오냐면 그거 뭐예요? 이게 올라와요. 그거 보면 굉장히 절실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저 사람은 좀 어느 정도 해결했구나. 그다음에 나도 그걸 따라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가르쳐 줄 리가 없겠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딱 집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있으면 경쟁은 무한대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부가가치가 함몰되어지고 제한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와 같지 않을까. 축적이라는 부분들이 경쟁력뿐만 아니라 내 잡의 시큐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만큼 허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지속해서 축적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투자하려면 중간에 삿된 마음을 전부 다 없애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근원적으로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라는 거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어떤 도락이나 내 삶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의 기둥으로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리 자체가, 새로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희열을 준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보시고 많이 고민해 보시는 작업들이 어느 경우라도 필요할 것 같다.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삶의 지향점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좀 연령대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편향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알고리즘이 오늘 내가 봤던 것들을 유사하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사고의 편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가능한 한 좀 사회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 연령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제일 무서운 얘기는 요즘 애들이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난 요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와 나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타자화된 대상을 비난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대꾸는 참 큰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벌써 몇천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르게 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나의 행위와 거기에 따르는 감성과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6년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고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그런 리포트를 계속 내고 계세요. 직업이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라진 만큼 생기겠죠. 그만큼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부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풍요로워지겠죠. 다만 이 이슈는 뭐냐면 새로운 직업이 생길 텐데 그게 나한테 올까?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겐 좋은데 나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특히 변환기, 전환기에는 그게 더 심해요. 그런 분들이 러다이트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 숙련이라는 행위, 근면이라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물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의 고정관념 내지는 믿었던 어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 인간은 기본적으로 리트로스펙티브 하니까 이런 직업이 좋은 거야 라고 믿었던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부분은 교육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역할을 상정하고 이분들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알려드렸는데 만약 그 일이 사라지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안을 우리 지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는 거는 정말 뭘 만드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큰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가운데 중개하던 매개하던 분들의 역할이 많이 와야 되는 걸 지금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창의라는 부분들을 내가 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예전에는 한 가지를 오래 했다는 게 난 이거 오래 했으니까 익숙해라는 부분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궁리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걸 만들었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어떤 여지라든지 가능성을 그분들에게 좀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건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뭐 미디어랑 인터뷰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되게 좀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 이제 공채는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연공서열도 와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던졌었거든요. 그때 저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공채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공고하게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말이 되냐는 얘기였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5년이 안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공동체에게 가치를 줄 수 있으면 나는 남는 거고요. 그것이 부가적이거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전체의 패스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거를 꿈꾸고 그거를 한숨에 담보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 방향이 나한테 맞는 것 같구나라는 걸 느낀 다음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면 돼요. 일상을 살면 그게 축적되어지거든요.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내 브랜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정하는 일이에요. 방향을 정해야 날이 서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지 말고 순환보직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 라는 말은 흥분감을 줘요. 그렇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정말 잘 만든 카피고. 근데 한 번씩 환기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시도를 해보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은 해보기 전에 고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그 얘기예요. 너무나 애정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도 표현했던 훌륭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 슬로건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행위가 스포츠에 있지 않고 인생 그리고 또 같은 동일선상에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고독하고 긴 그런 전체의 여정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